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오늘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상황입니다.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까지 여기에요.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죠. 결국에 탄핵 카드까지 꺼낼지도 주목이 됩니다. 꺼낸다면 또 전국은 출렁이게 되죠. 이완규 처장이 오늘 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완규 처장님, 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은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 하는 말씀을 용기가 있어요.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세 분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조으론 변호사, 강민경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강민경 아나운서, 먼저 앞서 영상을 보면은 이 처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일단 없어 보여요. 네,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임명한 것을 두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예. 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진 사퇴 결단 촉구에도 잠시 또 침묵을 하면서 잘 참고하겠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적 보유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하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완규 처장이요. 2003년도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한번 본 인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 이런 거 했었죠. 그때 평검사로 나왔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정서나 검사들을 만나는 것이 좀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고 다들 좀 말렸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재청권, 즉 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검찰 아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죄송합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완규 처장의 과거 행적들을 정리해 볼 텐데 이때입니다. 2003년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곧바로 이제 검사들과의 대화를 했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님, 이때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충돌했었어요. 맞습니다. 평검사와의 대화라 그래서 사실 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랬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좀 공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검사스럽다라는 유행어까지 돌았을 정도인데요. 당시에 저도 해당 방송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평검사로서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저도 좀 그런 의아함이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당시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권한, 지위에 비춰봤을 때 평검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좀 놀라웠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검사스럽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은요. 이때 검사들이 굉장히 무례하게 그 노 전 대통령에게 질문 공세를 쏟아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근데 2017년에 이 처장은 검찰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도 2003년 검사회 대화를 언급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면서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었던 이 처장이 당시에 이제 전례 없는 인사다.
청와대 주도의 전례 없는 인사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사표를 냈었던 일이 있는데요. 예. 사표를 내면서 이제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직 인사라는 글 안에서 2003년도에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예. 자신이 그 당시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게 뭔가 공정한 검찰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비가 마련이 돼야 됐었다. 예. 그때 그게 지켜졌었더라면 현재와 같은 이런 인사에 대한 어떤 비난받는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처장이 전직 대통령과의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련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의 일인데요. 당시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였던 이 처장이 정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를 협박죄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예. 이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기소가 굉장히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예. 결국 이 운영자는 그래도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 변호사님 그 당시에 글을 한번 보면 협박죄로 기소할 만한 정도가 되나요? 사실 이제 대법원에서 협박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판례를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 이 협박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을 한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이제 협박을 당한다는 느낌, 그 예. 공포심을 공포심을 가질 만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협박죄가 된다라고 일관되게 이제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나온 그 문건, 그 게시글의 내용만 보면은 사실 뭔가 협박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비난한다의 정도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이제 제 견해이기도 하고 법원에서도 이게 협박죄로는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지만 1, 2심에서도 이제 협박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완규 처장이 더 깊은 인연이 있는 전 대통령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이 내용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 맞습니다. 고시 같이 공부했고 법제처장도 팔수, 윤석열 대통령도 구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그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길래 저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다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숨만 쉬다 왔다고요. 대학 동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주요 인연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취소 소송을 대리하기도 하고 이 부분도 있죠. 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회동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강민경 아나운서 무려 46년 집이라면서요. 무려 46년입니다. 46년간 그냥 친분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그리고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매우 두터운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실제 두 사람이 사법고시를 같이 준비한 기간도 굉장히 흡사하다고 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구수, 이완규 처장은 팔수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팔수, 구수. 네. 예. 근데 안지성 교수님, 대학 동기는 좀 이해가 됩니다. 체감한데 연수원 동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친밀한 거에 척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뭐 연수원도 뭐 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단지 뭐 기수가 같다라는 것만으로 친밀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 사실 연수원에 들어가기 전에 사법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그것도 이제 뭐 팔수, 구수 어떻게 보면 장수생 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막역 그 이상의 어떤 사이를 지니게 될 고시 것입니다. 공부를 같이 했다. 예, 예. 고시 공부도 뭐 1, 2년이 한 게 아니라 정말 실패를 계속 고배를 거듭하면서 8, 9년을 같이 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예. 정말로 친할 수밖에 없는 사이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또 가족 뭐 사건이 있으면 또 여기서 이 처장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호위 무사로 불렸는데요. 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처분을 받자 이 취소 소송 변호를 이완규 처장이 맡았고요. 뿐만 예.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인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법률팀에서도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 비공개 회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뭐 거의 참석한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뭐 다음 날이었죠. 바로 12월 4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예.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당일 회동 후에 휴대전화를 교체를 합니다. 예. 그와 관련돼서 뭐 대정부에서 질문을 많이 받긴 했는데 관련해서 내놓은 해명 자체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교체했다. 또 이재명 대표도 교체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어떤 해명들을 이어갔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다 좀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예. 실제 그날의 참석자를 한번 보면요 알려져 있는 것이 그 이완규 처장을 비롯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약간 법조과 관련된 인물들이 이제 모였다는 건데 그러면 이 조 변호사님 이게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휴대폰을 바꿨다고 해가지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범죄의 수사 단계라든지 아니면 범죄의 수사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본인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어떤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 아니면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휴대폰이 굉장히 요즘은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처장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도 불편한 오해를 사기 싫었다. 이것도 하나의 뭐 정말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본인이 어떤 수사 단계에 오를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 인멸이라든지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관계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어떤 수사를 좀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한덕수 대행의 그 결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물론 정당한 권한 행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뚝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두고 사실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좀 엇갈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헌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법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거리라든지 유사시에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을 하면서 그 직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에 맡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헌법학계에서도 뭐 이게 뭐 대통령과의 동일한 권한이다. 아니다. 현상 유지만을 위한 굉장히 소극적인 권한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계속 나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판결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과 관련된 심판에 있어서 기각 결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다르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예.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참고해 본다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이 과연 대통령에게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고 이 부분에 예. 대해서도 뭐 헌법적 해석이 아직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모호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8년 전에요. 황교안 대행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 목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에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서도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권한대행의 임시적 지위를 고려해 지명하지 않았었는데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대리인단과 여당의 후임자 임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지명을 넘겨준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 검증 부분인데 안 변호사님, 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지명을 해서 뭐 통상 뭐 한 달이라고 보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네네. 비해서 좀 짧은 거 아니냐는 좀 지적도 있어요. 네, 일단은 한덕수 총리가 지난달 24일에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직무 복귀 15일 만에 사실 이러한 지명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사실 통상적으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검증 기간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소추가 돼 있는 동안은 사실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뭐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인사검증에 대한 지시를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귀 이후에 지금 15일 만에 이루어진 지명 이 자체가 조금 정상적인 지명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헌법소원, 뭐 가처분 신청,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힘들고 결국에는 이거 방법이 탄핵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분석도 나오던데 어때요? 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헌법 제도 안에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확히 이 상황을 위한 제도는 없습니다. 이제 뭐 기본권 침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헌법 소원 심판도 불가하고요. 그렇죠. 또 이제 뭐 법률에 관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도 불가합니다. 또한 이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이고 그래서 권한을 침해받은 자가 없어서 국회가 이를 대신해서 뭐 권한제기 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각하를 받을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일한 답은 탄핵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헌재 결정, 뭐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에 있어서도 사실 재판부가 또 준엄하게 사실은 좀 타일했던 것이 청구인 쪽 국회를 타일했던 것이 탄핵이 지나치게 좀 남용됐던 것은 맞다. 이런 취지의 어떤 훈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탄핵 카드를 또다시 한번 꺼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지점이 민주당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겠죠. 네. 방금 전에 들은 저 소식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구속이 돼 있었는데 조 변호사님, 그 오늘 오후에 석방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 이렇게 석방이 되는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 되나요? 네, 지금 보석이 허가됐기 때문에 이제 구속에서 풀려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석이 허가돼서. 네, 명태균뿐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 2명 다 보석으로 지금 풀려났습니다.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지금 풀려난 것이고요. 법원에서는 이제 보석을 허가할 때 일정한 보증금 그리고 주거지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보증금과 주거지 제한이라는 조건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이렇게 이제 명태균 씨가 한때 인터뷰와 폭로라는 이름으로 뭐 언론 기사를 장악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언론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는 건가요? 일단 주거지에 대한 제한이 있고 누구를 만나지 마라 이 부분은 이제 제한이 없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의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언론과의 자꾸 노출을 하는 게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법률 대리인 측의 의견을 이제 수렴해서 아무래도 보석 기간에는 좀 자중을 할 좀 필요성은 있거든요. 아무래도 법률 대리인 측에서 그런 의견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의견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언론 인터뷰라든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된 모습을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라이브 방송을 해서 좀 논란이 됐다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전현무 씨도 사과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네. 어떤 내용이에요? 보아 씨가 어제 사과를 했고요. 어제 사과했죠. 네, 전현무 씨는 오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가수 보아 씨와 진행한 이 취중 라이브가 논란이 되자 이제 직접 결국 사과를 한 건데요. 오늘 SNS를 통해 지난 토요일 인스타 라이브 방송과 관련한 공식 사과가 늦었다. 라이브 도중 공연이 언급된 박나래 씨에게 방송 직후 직접 사과를 했는데 그때 불쾌했을 상황에도 너그럽게 이해해준 박나래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주장하면서 또 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방송으로 언급한 점, 취중 상태에서 경솔하게 라이브를 진행한 점 등 모두 잘못된 행동이라며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친한 사람일수록 배려하고 아끼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전현무 씨가 오늘 밝힌 사과문인데 이제 박나래 씨 어제 좀 논란이 됐던 부분 말씀드렸죠. 사과하고 이 추징 상태로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한 점도 사과드린다. 그런데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보아 씨와 전현무 씨 두 분 모두 진심 어린 사과로 사퇴는 지금 일단락되는 예.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 방송인으로서 신중함, 또 친분을 빌미로 한 과도한 언급에 대한 비판 여론은 아마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박나래 씨가 별다른 반응 없이 조용히 이번 논란을 넘길 것 같아서 예. 네, 전현무 씨의 말처럼 진짜 친한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사실을 좀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작 박나래 씨가 별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뭐 스케줄에 안 간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어제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지난 전현무 씨와 보아 씨의 어떤 그런 라이브 방송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예. 지금 전해지고요.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거지 내에서 고가의 물품 등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찰에 어제 신고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하는데 말하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도둑이 들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그래요? 불명확합니다. 예. 그런데 집에 있었던 고가의 물품들이 지금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피해 금액이 약 수천만 원대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이요. 집에 보관하고 있던 고가의 물건들이 분실된 것을 7일에 알게 됐다는 건데 수천만 원의 금품이 도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변호사님, 네. 박나래 씨가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정확하게 특정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참 이게 피해자로서도 참 답답할 노릇일 텐데요. 네. 저희도 사실 귀금속이라든가 고가 명품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매일 이 친구가 잘 매일 있는지 열어보지는 않죠 그런 거. 그렇게 확인은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을 못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 침입의 내부 소행인지 아니면 외부 소행인지 이마저도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게 경찰에서는 지금 일흥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사실 언제 분실되는지 일시조차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일시를 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CCTV가 보존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용의 선상에 또 누군가를 올려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범행을 특정을 할 때 용의자도 그렇지만 시간을 특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수사 범위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도난 시기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 변호사님이 이게 도둑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 이유가 외부 침입의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경찰의 현재의 입장은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시가 특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7일 날 없어진 것을 이제 파악하고 신고를 했다면 경찰은 이 7일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예. 7일에 한해서는 외부 침입이 흔적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다만 도난의 시점이 그 이전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침입의 흔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침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흔적이 없어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흔적이 아예 없었다라고 지금 단정짓기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수사가 좀 더 진행되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7일 시점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흔적이 지워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안주성 변호사, 만약에 이게 아는 사람이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양형 요소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양형 요소로 평가를 그래요? 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피해자와의 어떤 인적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신뢰관계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좀 침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양형 요소로서 좀 엄하게 좀 평가를 합니다. 가령 가족들에 의한 거라거나 아니면은 고용 관계에 있던 도움에 의한 거라든가 이런 거라면 한다면 양형적으로는 훨씬 더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되고요. 다만 또 이게 절도 사건이다 보니까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족이 문제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제 친족 상도례 때문에 처벌 안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족일 경우에는 네네.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좀 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강민경 아나운서 이게 이제 박나래 씨가 입장을 내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소속사에서 네. 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지금 작년 9월 이후로 박나래 씨의 이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박나래 씨는 FA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박나래 씨 홍보를 맡고 있는 홍보 대행사가 일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홍보 대행사다 보니 이 박나래 씨의 개인 사생활에 관한 답변은 조금 어려운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행사 측에서는 보도 자료만 배포하고 있으니 이 도난 관련 내용은 예. 경찰서 쪽에 좀 직접 확인해 봐라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대행사니까는 더 세밀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조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범인을 잡게 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거죠. 당연하죠. 돌려받아야 합니다. 예.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형사 절차에서는 논외가 돼버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품의 반환을 위해서 민사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따로 절차를 밟아야 돼요? 네, 이제 형사 절차는 어떤 처벌을 위한 것이고 민사 절차는 이거를 실제의 어떤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인데요. 이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물건만큼의 금액을 환산한 어떤 금액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뭐 그때 당시에 내가 산 금액으로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중고가로 판단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민사적인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인정받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또 실제 그 사람한테 이것을 배상받을 만한 자력이 있는지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예. 실제 그 사람이 이거를 다 소비하고 없다, 자력이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실제로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금액이 산정된 금액을 그 범인이 낼 그 재력이 형편이 없다고 안 되는 하면 거죠. 결국 못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나래 씨 집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뭐 내보긴 합니다만 외관도 좀 노출되긴 했었어요. 사실 이 박나래 씨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그 관찰 예능을 통해서 상당히 주기적으로 집의 내부와 외부가 공개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집 위치가 특정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과거 박나래 씨가 이렇게 집이 공개된 이후에 불특정 다수의 자택 방문이 이어지고 있어서 무단 침입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무단 침입이요? 네. 지난해 한 방송에서는 이 나를 만나겠다면서 10시간씩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공포심을 드러낸 적도 있고요. 예. 한 번은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이제 지인인 줄 알고 이제 문을 열어주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돈 빌려달라고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돈 합니다. 빌려달라고요? 네. 사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이제 공개해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이 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했다가 곤혹을 치른 뭐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2017년에도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본인의 제주도 이제 주택에 대해서 관찰 예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집의 위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많은 뭐 사람들이 제주도 관광을 가면 그 주택 주변을 마치 어떤 필수 관광 코스처럼 많이 지나들고 또 물 두드리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고 뭐 초인종을 누르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당시에 이상순 씨가 SNS에 그러한 고충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던 적도 있습니다. 예, 찾아가는 사람들은 선의의 마음으로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놀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안 변호사님 이런 알려진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팬심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건데 이 팬심이 어긋나서 어떤 정도를 넘어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범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아무리 연예인이 공인이라더라도 이런 범죄 피해에 사실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수인하라고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혜지 씨 같은 경우도 뭐 샤워하는데 누가 훔쳐봤다는 걸
뭐 누가 무단 침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집 앞에서 10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거 침입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팬심에 있어서는 사실 그 정도를 지키는 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례들을 보면 이게 조 변호사님 만약에 일반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요. 집 앞에서 막 10시간씩 누군가 기다리고 대문 앞에 막 들여다보고요. 한혜진 씨 같은 경우는 샤워 중에 무단 침입자가 있기도 했어요. 만약 일반인이 이런 경우를 한다면 네. 신고 일단 무섭죠. 많이 무섭죠. 네, 무섭기 예. 때문에 사실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들 이제 난감하면서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누군가가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인지를 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런 행위들이 뭐 협박죄라든지 아니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거침입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기보다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조 변호사님 말씀이면 일반인의 경우에 접촉을 하지 말고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괜히 내가 섣불리 그 사람을 제지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맞아요. 감정이 격해질 수가 있죠.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게 가장 예.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안 변호사님,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런 대중의 사랑을 뭐 먹고 산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생활 침해 같은 걸 당했을 때 그냥 참고만 있어야 될까요? 연예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 다수 국민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연예인이라고 하는 특정 계층을 위한 법은 없습니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제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의 구성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 사례를 살펴봤을 때 충분히 그런 구성 요건에 부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이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이제 수사를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스토킹 처벌법으로 가게 될 때 좋은 점은 아까 이제 조 변호사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들이 어떤 2차 피해, 재범이거든요. 피해. 예. 근데 다른 또 어떤 변질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스토킹 처벌 사건으로 이제 의유를 하게 되면 잠정 조치라든가 이런 경찰 단계에서 어떤 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내가 괜히 신고를 잘못했다가 저 사람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나를 해코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경찰 수준에서 그런 좀 제도는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잠정 처분에 대해서는 뭐 접근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임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뭐 굉장히 천문학적인 소송 액수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돈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과거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능력 제거입니다. 사람을 찾아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SK그룹 최태원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소영 관장이고요. 최태원 회장의 이제 동거인인 김영 이사장입니다. 2023년에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해서 1심에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20억 원이 송금이 됐어요. 그런데 또 오늘 할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2천만 원을 인용했다. 더 받게 됐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일단은 이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송 비용이라는 게 들지 않습니까?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변호사 보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 내가 불필요하게 당신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고 그 결과 나는 어쨌든 이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지출한 소송 비용을 패소자인 당신이 부담하라 예. 라고 하는 취지가 이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인 건데요. 지금 이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비용을 신청을 해서 2천만 원으로 그 비용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지급할 것을 이제 법원이 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소송 비용 확정 비용이라는 게 2천만 원이 인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요. 조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이 신청을 지난해 9월에 했다고 하던데 지금 4월인데 인용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린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실무에서 하면 뭐 한 달 내지 2달 정도 걸리면 이제 결정문이 보통은요?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액수가 크죠. 왜냐하면 20억 자체가 인정이 되고 속가 자체가 30억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아마 당사자 간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예.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과연 이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법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뭐 인사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진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보통의 어떤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절차로서는 조금 늦게 나온 결정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예. 소송 비용을 확정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그 것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제 소송에 들어간 비용들이 될 텐데요. 우리가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 네, 예. 소송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뭐 인지대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송달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송달료 그리고 속가에 이제 산정이 될 수 있는 속가로 산정이 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소송 비용으로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소송에 있어서 뭐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절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그런 비용도 이제 다 소송 비용으로 뭐 상대라든지 내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소송이 끝나게 되면 판결문에 소송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그 판결에는 누가 얼마를 이제 부담하라는 비율 정도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오지를 얼마를 않습니다. 내라는 안 나오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비용과 관련된 하나의 신청을 법원에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그 계산서도 같이 내는데 그 계산서에 인지대가 얼마였고 송달료가 얼마였고 이제 변호사 보수가 이제 법원에서 인정이 될 만한 이 기준표에 의한 보수가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을 해서 내게 되고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한테도 이게 송달이 되게 되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보고 너무 이게 과다하게 예. 청구됐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도 피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재판부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선에서 소송 비용을 이제 확정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이 꽤 클 것 같은데 그럼 조 변호사님 만약에 근데 소송을 하게 되면 의뢰인이 그쪽 변호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 비용은 그거하고 별개로 더 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내가 어떤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 착수금이라든지 성공보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변호사 비용은 내가 실제로 낸 돈이 아니라 그 소송 비용을 산정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 내에 속가 대비 인정이 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내가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보수 기준표에 따라서 700만 원만 인정이 된다면 그 700만 원만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그것보다 적게 지출을 했으면 영수증을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적게 냈으면 적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인 변호사 비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 기준 안에 있는 변호사 보수만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강민경 아나운서 이게 위자료로 노소영 관장은 이미 20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 소송까지 또 비용 청구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 소송까지 20억 원을 이미 받았지만 예. 2천만 원을 또 다시 이제
받은 이유는 이 노관장 측이 10월 2일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서와 함께 이 소송 비용 계산서를 송달을 했는데 예. 네. 원래 최고서 도달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 이사 측이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법원 측에서 노관장 측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서 엊그제 7일에 이를 확정한 것이고요. 8일 어제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본이 송달이 된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 안지성 변호사, 이 2,590만 원이 한 소송에서 저 액수면은 네. 금액이 많은 겁니까? 어느 평균에? 뭐 속가 자체가 그렇죠. 컸기 때문에 뭐 비용만 기준으로 한다면 많은 편이죠. 다만 이제 사실 저희 뭐 서초동이나 법조계에서도 이 사건 판결이 워낙에 화두였습니다. 예. 인용 금액 자체가 사실 이혼 소송에서는 거의 뭐 역대급을 찍었던 판결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마찬가지로 저희 변호사들 사이에서 뭐 우스갯소리로 과연 그렇다면 이 변호사님께서 받게 되는 성공 보수는 얼마일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끼리 상당히 당시에 궁금했었거든요. 굉장히 화제였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조 변호사께서 얘기하셨듯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착수금과 성공 보수 이 두 가지 다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예. 뭐 성공 보수를 엄청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걸 다 상대방한테 전가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법원 규칙이 있는 것이고 이른바 뭐 비싼 변호사가 있고 또 뭐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변호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통상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큼만 이제 변호사 보세를 이제 소송 비용에 산입시켜서 청구를 해라라고 예. 하는 취지로 지금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인정된 금액이 3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59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통상 이게 사실은 이제 20억 정도 인용을 받았으면 사실 통상적으로는 소송 비용 확정 신청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본안에서 사실 워낙에 큰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굳이 뭐 사실은 20억에 비해서 뭐 2,590만 원 큰 비용일 수 있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상대방 면박 주기의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뭐 나는 받을 거 끝까지 다 받아내겠다라는 취지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상대방도 이의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인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가 이게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뭐 흔치는 않나 봐요. 뭐 변호사들끼리 잘 얘기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 비용은 그냥 서로 청구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뭐 법원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럼 조 변호사님, 재살분의 금액이 워낙 크고 당시에 위자료도 크다 보니까 원래 여기에 대해서 비례해가지고 받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소송 비용 자체가 이제 속가.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인정된 금액에 이제 비례를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이랑 소송 비용은 완전히 별개예요. 이 위자료 청구 사건만 하더라도 그 20억에 대한 부분은 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이 20억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변호사비를 드린 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억의 위자료에다가 실제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소송 비용으로 또다시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앞서 김영 이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 일반인에게는 2천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예. 그런데 조 변호사님, 이 승소한 측이 이 확정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의 인용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확정 확정이 신청이 되는 나오죠.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바로 입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 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있어서도 20억에 대한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며칠 내로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500만 원 정도의 소송 비용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도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바로 이제 확정이 될 것이고 확정이 된다면 또 그 개인 계좌로 이자가 더 붙기 전에 아마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김영 이사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그 소송 판결이 났을 때도 항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심리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김영 씨는 이후 여아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적 살인은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변호사님, 지금 상황이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은 대법에 지금 다투고 네네. 있고 이혼 청구 관련해서 상고를 하지 않았어요? 예. 일단 뭐 이혼 부분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가 뭐 승복한다는 취지로 상고는 안 했고요. 다만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다시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소송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소송의 목적, 이제 물건이 이제 이혼과 재산 분할 두 개로 만약에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이혼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을 시킨 것이고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신급 대법원에서 다퉈달라라고 해서 올려본 것이죠. 예. 네. 그런데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 확정 전에 이혼을 먼저 확정한다는 건 좀 가정 파괴 시도의 일환이다. 이런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어차피 이혼에 대해서는 서로 상고하지 않았으니까 확정된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빨리 어떤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이혼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종결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확정증명 신청도 한 것이고요. 사실 어떤 판결이 어떤 대법원에서 이것은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딱딱 이렇게 선고를 하지 않아요. 이제 불복 기한을 지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양 당사자가 서로 상고하지 않았으니까 확정되었음을 좀 증명을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확정증명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혼 사건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뉘앙스가 사실은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 있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제 배우자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법률 관계를 좀 조속하게 좀 정리를 하자 이런 차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법률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예.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저희의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 아름다운 영화 만들어주신 홍상수 감독님, 저는 당신의 영화를 너무 사랑합니다. I have myself and my co-worker, the assistant, and Kim Min-hee, who is a production manager also. 강민규 아나운서, 벌써 두 사람이 뭐 공개 행보, 연인으로 공개 행보한 지가 꽤 돼서 10년이 다 돼가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나이 차는 22살 차이가 나고요. 아마도 처음 만난 건 2015년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영화에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8월에 김민희 씨와 이 홍상수 감독의 불륜설이 최초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같은 해 11월에 홍상수 감독이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2019년에 이제 청구가 기각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꾸준히 공식석상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과감한 애정 표현을 하면서 서로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해 왔는데요. 특히 올해 초에 김민희 씨의 이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출산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좀 근황이 좀 알려진 게 있나요? 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그러니까 어제 이제 들린 소식인데요. 이 홍상수 감독의 아들을 출산하고 지금 김민희 씨는 부모님 집이 있는 하남에서 산후조리원에서 지금 몸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조 변호사님, 지금 그 아들의 혼외자라고 부르죠? 네, 법률적인 용어는 이제 혼인 외에서 난 자기 때문에 혼외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호적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호적은 없기 때문에 뭐 호적 문제는 없고 호적을 대신해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게 있죠.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과연 홍상수 감독이 아버지로 오를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기 때문에 미혼모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신의 자녀를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생신고와 동시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 아이와 김민희 씨의 관계가 모자 관계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공란으로 남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홍상수 감독이 임의로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거를 이제
관청에다가 알리면서 이걸 예. 이제 인지 신고라고 하는데요. 아. 이 인지 신고 절차를 밟으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보면 예. 아이가 있고 엄마, 김민희, 아빠, 홍상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인지 절차라는 것이 아무나 뭐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런 혼외자인 경우에는 이제 친부, 생물학적인 부가 이 아이가 내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임의로 그 관청에다가 신고하는 인지 절차가 있습니다. 예. 이 인지 신고서에 절차와 이제 서류만 이제 충족이 되면은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혼외자인 경우에 그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이 인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 자체가 따로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예. 이 배우자에게 알려지는 부분이 이제 싫고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인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의인지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 예. 강제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제인지 방법으로는 이 아이나 아니면 아이의 뭐 법률 대리인이 인지 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송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인지 청구를 하게 되면 뭐 유전자 감정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인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변호사님 이게 상속 혼외자의 경우에는 상속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민법에서 혼외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상속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친자와 똑같은 상속권을 받게 되는데 다만 지금 이 경우에는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셨듯이 지금 홍상수 감독이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현재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전혼이라고 할게요. 그 전혼 관계가 해소가 되냐, 즉 이혼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거 이혼 없이 현재 이제 어떤 이런 혼인 외적 관계가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른바 상속분, 그러니까 몇 대 몇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현 부인과 만약에 혼인 관계를 유지를 한다라는 예.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부인 측이 이제 부인이 1.5와 그 부인의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딸이 1.25를 가져가게 되고요. 김민희 씨 측이 이제 김민희 측은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다만 김민희 씨 아들이 이제 1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하고 김민희 씨와 재혼을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부인 측에서 이제 부인이 가져가는 건 없게 되고 딸이 이제 1을 가져가게 되고 예. 김민희 씨 측에서 김민희 씨가 이제 1.5, 그 아들이 1.25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 뭐 이 영화계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재산이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관심이 뭐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변에서 현 배우자하고 딸은 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법이 이제 법정 상속분대로 되기 때문에 더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홍상수 감독 측에서 현 부인이나 현 부인과의 사이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상속을 하지 않고 김민희 씨와 이 새로운 자녀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상속하겠다라는 어떤 유언이라든지 공증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유언의 취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현 배우자와 그리고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있는 딸은 아무것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상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대비해서 예. 법에선 또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못 받게 되더라도 나의 유류분 몫만큼은 그러니까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그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 그러니까 김민희 씨나 아니면은 현재 이제 새로 출생한 자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서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몫의 반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받아야 되는 부분의 반? 네, 절반이요? 반만요. 아, 그것도 소송을 했을 때요? 소송을 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강민원 아나운서, 최근에 연예계에서 이 혼외자 이슈가 좀 있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예. 있잖아요. 모델 문가비 씨의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 씨로 알려져서 굉장히 세간에 충격을 줬었는데 이때도 정우성 씨는 그 제45회 청룡 영화상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혼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다할 것,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안 변호사, 이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말이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굳이 법적으로 풀어보자면 예. 아마도 임의인지, 자신이 이제 아버지로서 어떤 인지를 해서 이 아들의 아버지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 아버지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를 읽히거든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뭐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양육비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자해복리를 위해서 이제 부로서 어떤 면접 교섭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의무를 해태하지 않고 자해복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기적인 만남, 교섭을 하겠다 이런 취지를 읽힐 수도 있고요. 예. 제일 근본적인 건 사실 임의 인지를 통해서 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어떤 유고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나의 재산에 있어서 뭐 어떤 상속인으로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예. 취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 아들로 안 됐을 경우를 말씀하신 거죠? 임의 인지를 하게 되면 법적 아들로 되게 됩니다. 네. 아, 법적 아들 됐을 예, 예.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강민경 아나운서 최근에 좀 홍상수 감독도 초반에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최근에는 좀 여론이 어때요? 사실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선 여론이 보였는데요. 지금 김민희 씨가 아들을 출산한 소식을 보고 누리꾼들은 조금 책임감이 없다. 뭐 또 바람난 사람이 바람나지 않겠냐. 안쓰럽다 태어난 아이가 이런 따끔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보수 진영에서 대선 출마가 잇달랐습니다. 김문수 장관, 황교안 전 총리, 유정복 시장, 이철우 지사까지요. 영상으로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감언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부정선거 척결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매우 필요한 위기 극복 경험을 이미 해본 사람입니다. 이제 인천에서의 압축된 노하우를 전국으로 확장해 펼쳐 보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민생 성과의 리더십을 펼치겠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예. 국민의힘 범보수라고 요즘 표현하더라고요. 예. 15명까지 세던데 언론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정확한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예. 분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몇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 기간이 짧다는 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짧은 게요? 네. 그리고 뚜렷한 그 강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이 그 기회에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지금 보면은 단체장 출신들이 이 대선 후보로 여러 거론되고 있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단체장 후보께서는 이제 당장 내년 6월이면 지자체선거 재선 선거에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 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번 경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혹시라도 예. 이제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패했을 경우에 당권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분석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군도 많고 이제 앞으로 출마를 선언할 후보군도 많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 애초 예상하기로는 그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예. 이른바 한동안 애도 기간을 좀 가진 이후에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지 않겠나 이런 그랬죠. 예상이었는데 그 예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았습니다. 주말 예. 지나자마자 바로 출마 선언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게 모순이요? 그 주자들 중에 상당수는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탄핵에 반대했으면 조기 대선에도 반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탄핵에 반대했던 건 반대했던 거고 네. 막상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고 윤석열 파면이 현실이 되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준비해 왔던 그런 그 각자의 계획들을 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좀 허수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후보군 내년에 중에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직 단체장들이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가 예상되는 예. 이 광역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차제에 그 몸값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내년 공천을 위한 안전장치를 좀 만들자. 예.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자라는 의도의 이제 출마 선언이 꽤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지만 대권보다는 이제 당권에 비중을 두는 그런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몇 분이나 출마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번 대선에 배수의 진을 치고 예. 어쨌든 대통령 파면을 뒤로하고 보수 혁신의 길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겠다라는 뭐랄까요, 뭐 모두가 진정성은 있겠지만 예. 그 중에도 진짜 대권의 진정성을 가진 후보가 그렇게 뭐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조금 이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네. 이 거론되는 분들과 몇 명 통화를 했었는데 네. 경선 룰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처럼 8명, 4명으로 줄이는 정도의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예. 내가 8명 안에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마 선언을 잇따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처음부터 4명으로 줄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예. 이거 출마 선언했다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선 룰이 내일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출마 선언하고 후보로 등록하는 사람의 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경선룰이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두 분께 아예 공통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후보만 뭐 15명 안팎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요. 한덕수 대행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차출론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이 득과실은 무엇이냐.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한덕수 대행의 이 차출론의 실체? 네. 어떻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예. 상당한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 특히 관세 정쟁이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통상 전문가로서 몸값이 높아진 측면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대선 출마 요구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워낙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이번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지 안 뛰어들지는 저는 뛰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당의 후보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저는 뭐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고 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요 경쟁은 좋은 겁니다. 이 경쟁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후보를 검증할 수 있고 그 경쟁 과정에서 쌓인 에너지가 분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백가쟁명식 토론을 벌이고 그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확정 짓는 것은 경선 과정 자체의 흥행이 곧 컨벤션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득이 되는 요인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후보가 20명 가까이나 되는데 그 후보들의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선을 관리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출마를 권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일종의 이제 패배주의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짙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예. 뭐 당연하죠. 사실은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됐으면 후보를 내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후보를 내려면 최소한 그 지금 이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그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든지 뭐 스스로 탈당을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도 지금 당원이거든요. 1호 당원이 파면당함으로써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를 초래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없이 다시 국민한테 신임을 얻겠다라는 예.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리수고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보고요. 한덕수 총리 출마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한덕수 예. 총리 얘기를 거론하는 건 저분이 이제 경제관료 출신이고 이번 대선의 이슈 중에 하나가 경제고 또 대미 외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 통상 이슈를 푸는 데도 적임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발상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대선 이후에 당내 권력 지형을 둘러싸고 당 내부에 개파 간에 이런저런 신경전이 있는데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예. 그런 분들이 당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대선 이후에 당권이나 이런 데는 뜻이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컨트롤하기에 적합한 그런 한덕수 총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도 주변에는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아직까지는 뭐 그럴 뜻이 없다는 걸 본인이 밝힌 데다가 이분이 예.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내란 수사의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 그 미임명 그리고 또 두 분의 대통령 헌법재판관을 월권을 해서 추천하는 바람에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데 예.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 형식적 2인자였습니까? 2인자 아니었습니까? 이런 분을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뭐랄까요 좀 곤궁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역설적으로 그런 한 단면이 아닌가 싶고 출연자가 많다고 드라마가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출연자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나 과연 그 경선이 역동적으로 컨벤션 효과를 낼까? 그보다는 내란 속에 쫓아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후보 먼저 국민의힘 이제 후보군부터 한번 좀 한 명씩 살펴볼 텐데 김문수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고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여기서 얘기하면서 김문수 장관이요. 깨끗한 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제 안철수 의원도 도덕성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겨냥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지금 우리 당으로서 예상할 수 있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이제 전 대표가 됐죠. 아마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판을 흔들 리터 이 7.8의 강진이 와도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대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우리 당의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게 이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이 젊은 시절부터 노동운동을 오래 했었고 1996년에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에도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엔 누가 뭐래도 엄친아 아주 착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재명 전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고 그 도덕성을 강점으로 이재명 대표와 싸워보겠다라는 전략적인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글쎄요, 뭐 상대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계속 이재명 대표만 물거느려진다는 모습 이런 것도 좋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번 대선에 그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한계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파면되는 이 초유의 일을 겪고 나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반성과 또 쇄신과 그럼으로써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당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하고 단절하지 못한 채 이 비전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망한 일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이것만 남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뭐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을 예를 들어서 부추기고 또 사법 리스크 이런 게 아직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부각시키겠다. 이게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으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2번이나 이 위헌을 저질러서 파면된 그 정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 사태를 초래한 그 대통령과 단절하지 못하는 정당보다 더 위험하겠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들이 공통되게 이재명 때리기가 최대의 전략인데 그것만으로 이번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처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종한 이런 어떤 위헌적인 내란 사태에 이걸 넘어서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탄 쪽에 가까웠던 분들은 그런 경향성이 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처럼 좀 찬탄 쪽에 어느 정도 치우친 후보들의 경우에는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뭐 탄핵에 찬성했고 반대했던 사람들로 나뉘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탄핵이 파면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우리 당은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과거보다 이제 앞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식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 거를 두고도 저는 경선 과정이 본격화되면 토론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가 탄핵 또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국민께 소구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아무래도 뭐 조금 더 대중의 지지를 받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뭐 객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출마 선언을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한다고 하길래 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거를 강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르거든요. 맞습니다. 저 본격적으로 그런 메시지들을 내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당시에 12월 3일 밤에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에 나섰던 사람이 뭐 한동훈 전 대표였잖아요. 물론 민주당의 소속 의원들도 이런 메시지를 냈지만 그에 앞서서 여당 대표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실제로 병력이 동원됐을 때 그분들에게 여기에 부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상징적인 역할을 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헌과 관련한 이슈를 한동훈 전 대표가 요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를 자신의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것은 그 계엄과 개헌이라는 두 개의 어떤 상징적 정치 자본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장소 선정 아닌가 이렇게 전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박 의원님 그 대선 후보 정도가 되면은 출마 선언을 할 때 어디서 언제 하느냐도 정치적인 타이밍,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장소나 시점 이런 게 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장소 선정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광화문에서 국민통합의 그렇죠.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 이제 김문수 장관은 국회 정론관에서 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도 이제 본청 계단에서 함으로써 지금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12월 3일 날 계엄 해제에 본인이 앞장서고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걸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국민의힘 내에도 있기 때문에 예.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후보가 되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더 낫고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낫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현실은 조금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은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전 장관 같은 이제 후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예. 최종적으로 어느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을 두둔했던 그런 분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예. 이번 대선은 글쎄요. 뭐 선거라는 거는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훨씬 더 어려운 선거가 될 거고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뭔가 이 보수 정치의 뭐 쇄신 변화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도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훨씬 쉬운 선거가 된다는 수월한 선거가 수월한 되겠죠. 선거. 예. 홍준표 대구시장 근황도 한번 살펴볼 텐데 모병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박 의원님, 모병제하고 이 징병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는 명확히 타겟 지지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남성 예. 청년 표심을 의식한 그런 공약인 것 같아요. 근데 군 가산점 부활은 이미 폐지된 지도 너무 오래됐는데 약간은 좀 시대착오적인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고 모병제는 아마 여야의 모든 후보들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병력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갈수록 이제 군대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어떤 질을 갖는 군대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에 맞춰서 군을 현대화한다는 차원에서도 모병제는 불가피한 방향일 텐데 구체적으로 모병제를 어떤 이를테면은 그 로드맵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모병제를 할 거냐를 둘러싸고는 정책적으로 여러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 출마 선언도 전에 저렇게 공약부터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예. 본인이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잡는데 예. 자신 있다. 자신 그리고 있다. 앞서 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이제 젊은 청년들과 소통을 해왔다고 홍준표 시장이 자부하는 것 같거든요. 예. 이제 그런 어떤 뭐 자신감의 발현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선거에 20대가 상당한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건은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과연 이건 이제 청년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와 어떻게 절연하고 단절할 거냐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서 예. 일부 뭐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공약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 표심을 얻을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실제로 20, 30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도 이번 대선은 20, 30대가 과거 옛날에 선거와는 다르게 캐스팅 보트, 변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거라고 보세요? 실제로 2022년에 있었던 대선에서 20, 30대 표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 간의 승부를 갈랐다. 저는 이렇게 그때부터 좀 봅니다. 영향을- 네.
왜냐하면 세대별로 그 투표 성향이 굉장히 고착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예. 이미 40대, 50대들은 진보적 성향, 특히 민주당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요. 60대, 70대는 보수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한 상황에서 예. 결국에는 20대, 30대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데 사실 인구 구조도 보면요. 40대, 50대와 60대, 70대가 비슷한 구조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20, 30대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이 대선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2022년에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른바 젠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는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아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보셨을 거예요. 현장에 나와 있는 탄핵 찬성 집회에는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 많고요. 예. 탄핵 반대 집회에는 젊은 남성들이 반대로 많이 모여 있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도 예. 모병제라든가 군 가산점이라든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모병제는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데는 모든 분들이 동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출생이 고착화되면서 병력 자원은 부족해지고요. 현대전은 이렇게 병력 자원보다는 다른 전술적 무기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모병제로 가되 어떻게 그러면 연착륙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정치권 또 사회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 의원님께 이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 전 장관을 향해서 탈레바지라고 표현하고 이재명 전 대표죠.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히틀러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워낙 단어 사용이 거칠긴 하지만 이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 그리고 예. 정치에서도 상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게 이제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시장이 그런데 굉장히 능한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들을 규정하는 거죠. 근데 규정을 하되 극단으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탈레반도 극단이고, 일단 히틀러도 극단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와 다르게 어쨌든 중용과 통합의 그런 면모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저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점잖게 그걸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분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새겨 듣겠다. 아, 그랬죠. 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분이잖아요. TV 토론이 아마 하게 될 텐데 TV 토론에서 이제 후보들 간에 어떤 쟁점을 가지고 어떤 구도로 토론이 이루어질지 그건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 또 김문수 장관 다 이제 토론에 일가견들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계엄 탄핵을 둘러싸고 또 찬반 입장도 갈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어떻게 토론이 될지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런 데 있어서 기선제압을 하겠다. 이게 아마 홍준표 장관이 저렇게 경쟁 상대를 극단으로 규정한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또 하나요. 홍준표 시장이 다른 광역단체장과는 다른 점이 공직을 버렸다는 점인데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이 점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나 상징성이 있을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다른 상대방을 탈레반이나 히틀러에 비유했는데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정한다면 시라소니라면 우리 1950년대에 동대문파, 종로파, 명동파 이렇게 막 전국도 조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활동했다. 그래서 일본어로는 좀 다른 표현도 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간의 스타일만 놓고 본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에 열광했던 분들은 역시 화끈하다. 하려면 미련 없이 직을 버리고 나와서 배수진을 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찬성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지금 본인은 공직 굉장히 오래 했었고 정치 오래 했지만 대통령을 계속 꿈꿔왔고 이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대구시장직 버리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장직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철우 지사도 안 했어요. 박 의원님께 제가 궁금한 게 네.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할 거라고 지금 13일로 출마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 확인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시장직을 내놓지는 않고 그 시장직을 유지한 채로 출마를 하겠다. 라는 이제 결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하나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서 중도 하차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예. 근데 그게 오세훈 시장 정치 인생에서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맞아요.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 기간 되게 야인으로 떠돌기도 했고 그래서 서울시장직을 또 이번에 경선에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게 법적으로도 경선 과정에서 시장직을 던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 후보가 되면 시장직을 내놔야 되겠죠. 예. 어쨌든 그 시장직을 좀 책임 있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리고 만약에 경선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시장직을 완수하겠다. 이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만약 경선에서 탈락한다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으로서도 서울시장이라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오세훈 시장 이상의 카드도 없어요. 물론 다른 도전은 있겠지만 그 경우에 뭐 당의 의사를 확인해 보겠지만 다시 한번 서울시장직에 도전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직을 미리 내놓고서 경선을 치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도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유지한 채로 경선을 치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내려놓고 또 새로운 길을 가는데 같이 가겠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한 최고위 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대표님 폭삭 속았수다. 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 근데 출마 선언 날짜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내일 한다고 하는데 약간 텀을 줬던 것 같아요. 바로 하지는 않고 하루 지나가지고.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오늘 일단 대표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예. 뭐 바로 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갖고 할지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뭐 급할 건 없지 않습니까? 출마 선언을 서둘러 하는 거는 이제 경선 과정에서 뭔가 이제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는데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요. 아마 경선 캠프도 지금 거의 구성이 다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구성하고 또 비전을 내놨을 때 그게 경선용 비전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본선에 임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국정 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좀 가다듬은 이후에 출마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뭐 알려지기로는 내일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구속될 위험성도 있었고 또 1심, 2심을 거치면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기도 했고 중간에 뭐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총선에서 대승하기도 했고 아마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감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요 MBC에서 의뢰한 여론조사가 좀 나왔는데 이 조사를 좀 요약해 보면은 적극적인 지지층 굉장히 많습니다. 적합한 정치인을 보수 진영의 후보들보다 월등히 앞서서 30%를 얻었는데 여기서 비호감 조사도 해봤더니 비호감 조사에서도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높게 나왔어요. 이 점이요, 박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될 최종 대선을 박 의원님 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의 숙제죠. 호감도를 더 높이고 비호감도를 낮춰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후보들보다 인지도에서 월등히 앞서고 또 경쟁력이 월등히 앞서 있다 보니까 팬도 두텁고 안티도 두텁고 뭐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번 대선의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과제는 일종의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자기와의 싸움. 당내 경선은 크게 의미가 있는 과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실상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 지금 저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지지를 유보하고 있거나 이제 비호감이
여론층을 상대로 어떻게 설득할 거냐, 어떤 국정 운영의 비전을 보여줄 거냐,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낮출 거냐. 이게 결국 이번 대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직면해 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은 굉장히 기울어진 지형에서 치르는 대선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마땅히 대선의 구도나 프레임을 잡기조차 어려운 선거예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큰 실수 없으면 웬만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인데 실수를 줄이고 이제 본인에게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저런 이미지나 프레임 이것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실 이 적합한 정치인 조사만 보면 차이가 꽤 커요. 뭐 보수 진영의 모든 후보를 넣은 조사긴 합니다만 그나마 지금 보수 진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이재명 대표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것도 이런 거를 이런 여론을 반영하지는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전신이 1955년에 신익희 조병욱 박사가 만든 민주당인데 70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근데 70년 민주당 역사상 당내 장악력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재명 전 대표보다 당내 장악력을 가졌던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싸움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나타나는 여론조사도 보면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높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득표율이 제한적이란 말이죠. 결국엔 우리 정당은 그 문제를 파고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그러니까 지도자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끌어들여서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 우리 당의 대선 승리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모자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를 지난 2심에서 일부 덜어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법 리스크, 또 그동안 노출되었던 도덕적 리스크, 신뢰에 관한 위기,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가 결국 이번 대선 치러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를 거라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적합 정치 여론조사였습니다. 박 의원님, 이런 구도,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치러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 불리한 구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재명 그 전 대표를 향한 이른바 이제 뭐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이제 반대 캠페인이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이미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나 저런 뭐 호감, 비호감 이런 지표에도 새로 반영될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워낙 할 말이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 이재명 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선이라는 게 뭐 상대방에 대한 그 안티도 있고 네거티브 캠페인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런 비전과 전망 이게 이제 대선이 총선과 다른 점인데 그 비전과 전망은 없고 오직 이제 뭐 반 이재명 이것만 가지고 선거가 되겠는가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는 총선이면 몰라도 대선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를 운영할 5년간의 이 비전을 선택하는 건데 국민들이 상대 후보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찍어주십시오. 그것으로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거는 선거의 아주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요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 하나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오늘 또요 민주당에서 김동연 지사가 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했는데 김동연 지사도 저희가 뭐 사실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후보로 뭐 이렇게 사실상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가 나서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일단 김동연 지사는 경기지사로서 경기도정을 본인이 무리 없이 운영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스스로도 내리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 회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제인데 본인이 이제 경제부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에 적임자 아니냐. 그리고 이제 김동연 지사의 이제 약점이나 단점은 당내 기반이 굉장히 약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 뒤늦게 결합해서 경기지사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본인의 정치 여정이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음이 있다. 그래서 이번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이 기회에 당내 기반도 본인이 이제 좀 다지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정치 여정을 좀 준비하겠다 이런 포석이 포함된 예. 그런 출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